네. 자, 시간에 이어서 우리 여러분 392페이지에 13번부터 같이 풀어봅시다. 자, 소득세 이론 이제 정리하는 문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13번.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1번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원 맞죠? 2번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연도에는 인적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포함해야 되죠. 인적공제 대상자 판정 시 장애인은 나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맞고요.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보는 겁니다. 자, 15번 보세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에 근무하는 거주자 한공혜 씨 22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인데요. 종합소득공제 중에 인적공제액은 얼마요?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질문. 자, 한공의 본인이 있고요. 배우자가 있고요.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친까지 있는데요. 이 중에 기본공제 대상자는 몇 명인가요? 이거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몇 명인지 카운트 해보세요. 이연아님. 이연아님? 예. 기본공제 대상자는 몇 명인가요? 한번 세보십시오. 4명이다. 당연히 본인은 포함해야 되고, 배우자, 아들, 모친 이렇게 4명인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4명 곱하기 150만원 하면은 600입니다. 자, 600이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추가공제 대상자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한공혜 씨는 부녀자도 아니고 배우자가 있으니까 한부모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배우자도 문제없고 아들도 문제없고 모친이 보니까 78세 70세 이상의 경로우대 공제 추가가 되겠네요. 그래서 100만원만 추가하면 되나요? 맞죠? 추가 공제는 100만원만 추가해야 되죠? 그래서 700만원이다. 예,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칫 잘못하고, 예, 선생님 여기 20세 딸이 장애인이니까 200만원 추가해야 되지 않느냐. 추가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공제도 해당이 없는 거예요. 2번이 답입니다. 700만원. 그 다음에 17번으로 가볼게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에 근무하는 윤성빈 씨의 22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이다.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가 얼마요? 이랬습니다. 네. 자, 여기서도 먼저 기본공제 대상자를 한번 세어보세요. 몇 명인지. 이현정님. 오늘 결석인가요? 아, 계세요. 네. 네, 이현정님이 한번 세보실까요? 천천히 세보세요. 네 명이요. 자, 누구누구 4명인지 한번 말해 보실까요? 본인하고요. 차남, 장남, 배우자. 네, 차남, 장남, 배우자. 이렇게 4명 맞습니다.
부치는 사업소득이 있네요. 예, 임대소득 금액이 2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임대소득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100만 원이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4명이니까 아까처럼 600 추가 공제를 따지면 되죠. 추가 공제가 아무도 없네요. 그죠? 윤성빈 씨 배우자 있으니까 한부모 아니고 장남, 차남 아무 문제 없죠. 배우자까지.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답은 600만 원이다. 다음에 이 19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김한공 씨가 57세, 김한공 씨가 22년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는 인적공제 금액은 얼마냐? 똑같은 문제예요. 자, 김한공 씨 포함해서 세야 돼요. 김한공 씨 포함해서 기본공제 대상자를 한번 세어봅니다. 김한공 씨 포함해서 이문옥 씨 한번 세어보실까요? 김한공 씨 포함해서 세세요. 응? 본인? 아내? 그렇죠. 안 들어가야죠. 19년에 사망했으니까. 안 되고. 예, 장녀. 그렇습니다. 부친은 이번 과세 기간에 사망했으면 해당이 되지만 벌써 지금 몇 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장남도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명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3명이면 450에다가 추가 공제를 한번 따져보게요. 본인은 아내도 있고, 네. 본인은 뭐 아무 문제 없어요. 아내도 문제 없어요. 장녀에도 문제 없어요. 그러면 답은 450, 정호표에 부친 사망이 22년으로 부치라고 나와 있었어요. 네. 그거 좀 늦게 그래야 답이 있는 모양이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를 포함하면은 600이 돼야 되죠? 네. 아, 79세니까 경로우대 100만 원. 그러면 700이 돼야 되네요. 700이. 자, 여러분 이걸 좀 답이 없으니까 여기를 22년도로 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여기 안 켜졌어요. 미안합니다. 네. 여기를 22년도로 좀 고쳐 주시고요. 그러면서 답을 2번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명이 되고 아버지 부친에 대한 경로우대 추가 공제가 반영이 돼서 700이 됩니다. 네. 다음 21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이런 것들에 대한 거죠.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중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한도가 없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그 다음에 일반 보장성 보험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한도가 없나요? 네. 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도 100만 원을 각각 초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반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는 각각 100만 원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 없다 이거 틀렸네요. 그러면 2, 3, 4 맞는 거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공제받을 수 있죠.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하나여 공제해주고 있죠. 직계 존속의 대학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직계 존속이니까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맞습니다. 다음 23번 봅시다. 근로자 김한공 씨는 배우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출을 하였다. 이 중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은, 자, 배우자의 시력보정 안경 구입비를 50만 원 지출했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이죠. 장애인 보장구 구입을 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죠. 외국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했습니다. 예,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미용을 위해서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이거는 안 되겠네요. 그래서 23번은 가, 나, 다. 두 개밖에 없네. 외국 병원에서 치료한 건 안 되는군요. 예, 보기에 가나다가 있으면 틀릴 뻔했네요. 자,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한 것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안 된다. 예, 추가로 좀 알아둡시다. 자, 그래서 가나가 되겠습니다. 가나. 가나가 왜 없지? 아닌 거군요. 그러면 다라. 네, 3번입니다. 다라. 다음에 25번으로 가볼게요.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지출. 사업소득자가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요? 사업소득자는 안 돼요. 예. 우리가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번.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외국병원 진찰료. 아까 그 외국병원 얘기 나왔는데 외국병원 또 안 되죠. 다음 3번. 연금소득자가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 우리가 교육비 세액공제는요, 근로소득자가 있는 자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연금소득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근로소득이 없으니까. 4번.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종교단체 기부금. 네, 이거 특별세액공제 해당이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다음 27번 봅시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안 됩니다. 의료비에 해당한다. 틀렸어요.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번.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도 기부금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네, 기부금 세액공제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7번은 2번이 올라왔네요. 자, 3번은 뭐가 틀렸나 보세요. 초중고 및 대학생의 교육비는 한 명당 연 3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초중고는 300만 원인데 대학생은 600이죠? 900? 대학생은 900이죠? 그래서 틀렸고. 4번.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도 공제 대상이다. 아닙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지출한 것이 공제 대상이에요. 나이 요건과
그 소득 요건을 모두 봅니다. 보험료는. 네, 다음에 29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소득자 김한공 씨 22년에 지출한 자녀 교육비입니다. 연말정산 시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얼마인가? 자녀의 소득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세요. 교육비는 나이는 안 보고 소득만 보는 거예요. 대학생, 초등학생, 유치원생 이렇게 있습니다. 대상 금액을 한번 따져봐라. 대학생은 한도가 있죠. 예, 그래서 900만 원. 대학생 한도 여기서 900. 그 다음에 초등학생 보습 영어 학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미취학 아동이 아니니까 이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유치원생 하나 있는데요. 학원. 이건 되죠. 네. 그래서 180만 원. 900에다가 180만 원 더하면 1080만 원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되겠네요. 네,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번 봅시다. 다음 중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받을 수 없는 것. 종합소득에 근로소득이 포함된 경우 세액공제 받을 거 많죠. 그러면 예, 특별세액공제 다 해당돼요. 2번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했다. 이것 때문에 세액공제 해주는 건 없습니다. 예,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인 그 사업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기장하면은요, 이 기장세액공제라는 걸 해줘요. 원래 복식부기 장부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 복식부기를 의해서 장부를 했다 해서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한해서. 그런데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 기장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2번은 해당이 없겠네요. 3번 종합소득금액에 배당 가산액이 포함되는 경우. 네. 여기에서도 세액공제 적용될 건 있을 거예요. 다음에 4번 사업자가 재해로 자산총액이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는 경우. 네, 이것도 우리가 재해 세액공제라는 걸 적용을 해줍니다. 자, 2번이 하여튼 없다. 다음에 3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옳은가 한번 보세요. 장민정님 1번 옳은가요?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과세에 해당이 된다. 예, 맞아요. 예, 사업소득은 종합과세가 원칙이에요.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의 공동사업자가 배당소득,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된다.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우리가 무조건 종합과세 됩니다. 무조건 종합과세. 뭐 2천만 원 이하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일용근로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소득이다. 아니죠. 무조건 분리과세 합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틀렸고. 4번 기타소득 중 복권 당첨 금액은 종합과세 대상소득이다. 이것도 무조건 분리과세죠. 네, 1번이 확실히 맞았네요. 다음에 35번 보세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김한공 씨의 22년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냐. 종합소득 과세표준. 여러분 과세표준 어떻게 계산했어요?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것이 과세표준이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소득공제에 뭐 인적공제도 있었고, 예, 이런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도 있었고 그랬죠. 단 모든 소득은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원천징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가번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자소득이죠. 다음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겠죠. 배당. 예.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이거 금융소득. 이 금융소득은 필요 경비가 없기 때문에 이 자체가 다 금융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이 있네요. 3천만 원 근로소득 금액. 그리고 종합소득 공제가 소득공제를 한꺼번에 2천만 원 이렇게 뽑아놨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밑에 공지사항이니까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무조건 이건 그 조건부예요. 조건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던 배당도 조건부입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을 두 개를 더했더니 2천만 원이 안 돼요. 예. 그렇죠? 금융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이 안 되면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어. 그러면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서 이게 빠집니다. 분리과세 되니까. 예. 그런데 근로소득 금액이 있죠. 예.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 3천만 원이 종합소득 금액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소득공제 2천만 원을 빼면 1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뺀 것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답은 1번이다. 가번, 나번 왜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 넣지 않는지 아시죠?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과세는 종합과세를 하지 않을 수 있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것. 자, 1번입니다. 다음에 37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거주자 김한공 씨의 22년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자,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해요?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적용하면 돼요. 과세 표준에다가. 단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6%다. 그러면 이거 6%로 계산하라 이 말이에요. 세율이 6%다. 자, 비영업대금의 이익.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이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죠. 데이터가 왜 똑같지? 예. 완전히 똑같네. 아까 푸른 거하고요. 자, 그러면 요 두 개는 뭐예요? 금융소득인데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어요. 예, 분리과세. 그러면 요건 뺍니다.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이고요. 종합소득 공제가 2천만 원이면 1천만 원이죠. 1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에요. 그래서 과세 표준은 요 3천만 원 빼기 2천만 원 소득 공제 빼면 1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다. 과표가 1천만 원이고 1200만 원 이하는 6% 적용하니까 1000만 원의 6%가 산출세액입니다. 그러면 60만 원이 되겠네요. 과세 표준을 먼저 산출했어요. 거기다가 세율은 1200만 원 이하는 6%다. 그러니까 60만 원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입니다. 할 수 있죠? 다음에 3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이국세 씨의 22년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제시된 금융소득은 적법하게 원천징수가 된 것이다. 네, 이것도 위에 질문이 똑같습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을 구해야 돼요. 자,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자소득,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그러면 또 두 개를 더해 보니까 2천만 원이 안 되네요. 제외합니다. 근로소득 금액이 1200이 있습니다. 종합소득공제가 500이래요. 그러면 근로소득 1200에서 500을 빼면, 자, 근데 당구장 표시 뭐가 있어요?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6%다. 네, 조금 전 문제하고 똑같네요. 그러면 과세표준이 700만 원이죠. 네, 과세표준 700만 원에 대해서 6% 세율을 곱합니다. 곱하기 6% 하면 산출세액이다. 6, 7은 42, 42만 원이 되겠습니다. 1번에 답이 있네요. 다음에 4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한공혜 씨의 22년도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종합소득 금액. 모든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원천징수는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필요경비는 확인이 안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용선님? 네, 조용선님. 여기서 첫 번째 나온 데이터, 퇴직금은 종합소득 금액에 포함해야 될까요? 네, 분류과세니까 이거는 빼야 되겠네요. 다음에 나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조영선씨, 실업급여 포함해야 될까요? 예, 이건 비과세죠. 빼야 됩니다. 비과세. 다음에 답은 일시적으로 받은 원고료. 요거는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지명선님. 결석? 오늘 지명선님 오늘 결석이죠? 예. 차소연님. 요거 포함될까요? 예. 기타 소득이죠. 기타 소득 원고료가 300만 원 이하이면 이것도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요. 그런데 2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300만 원 초과한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가 되는데, 이 원고료는 여러분 알고 있죠? 필요경비가 60%라는 거. 60%. 그러면 40%가 소득금액이에요. 그래서 800만 원이 소득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라. 800만 원. 60%가 필요경비니까 1200이 필요경비니까 답은 2번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3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거주자 김한공 씨 22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냐? 자, 여러분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해요?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야 돼요. 단 제시된 금융소득은 적법하게 원천징수 되었습니다. 자, 과세표준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직장공제 초과반환금 이자소득이죠. 금융소득에 해당이 돼요. 국가보안법에 의한 상금, 법률에 의한 상금은 비과세예요. 이건 비과세니까 빼고. 근로소득 금액, 네, 종합소득 금액이죠. 종합소득 금액 공제액. 자, 그러면 지금 남은 건 요 다 하고 가가 남았는데, 이 가번에 요게 금융소득이란 말이에요.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을 우리가 이자소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500만 원이니까 2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건
분리과세를 선택했습니다. 분리과세. 그러면 1,500만 원만 종합소득 금액이 되니까 여기서 공제, 소득공제 빼면 돼요. 900만 원이 과세 표준이네요. 1,500에서 600을 빼니까 900만 원이 나오더라. 과세 표준은 900만 원이다. 직장분들이 초과 반영하는 네. 그렇죠. 예.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은 금융소득에 해당이 되면서 또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거니까. 네, 맞아요. 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좋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이 금융소득이 다른 게 있을 경우에는 저희 더하면 안 되나요? 포함 안 합니다.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그거 상관없이. 네네네. 예, 2천만 원을 판단할 때는 무조건 분리과세 빼고 판단해야 돼요. 네, 맞아요. 무조건 분리과세 빼고. 그래서 2천만 원 판단할 때는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즉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하고 그 다음에 조건부 금융소득들 이걸 더해서 2천만 원이 되는가를 봐야 됩니다. 다음에 45번을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거주자 김항공 씨의 22년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종합소득 금액 필요경비만 빼면 돼요. 단 모든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세법에서 규정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로소득 금액 필요경비 뺀 거죠. 은행 정기예금의 이자 소득 조건부 정신적 피해로 인한 보상금 기타 소득. 자, 그러면 금융소득 납원은 이건 분리과세 선택해야 되겠네요. 분리과세. 기타 소득이 지금 답원에 있고요. 납원을 볼까요? 상장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한 양도 차익은 소득세로 과세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 2,500하고 이것만 남겠는데 왜 그러냐면 정신적 피해로 인한 보상금은 기타 소득인데 2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기타 소득 금액은 3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또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만 종합소득 금액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5번은 1번이다 하는 겁니다. 예, 답원의 요 기타 소득은 3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걸로 판단을 해야 돼요. 자, 2,500입니다. 기타 소득 3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사업소 저기 그거 주는 건가요? 종합소득으로 주는 네네네. 그래서 300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 금액으로 보는데 이제 정신적 피해로 인한 보상금은 실제 필요경비만 인정되는 거라서 여기서 이제 200만 원을 다 종합소득 금액으로 봐야 되죠. 그런데 우리 기타 소득 금액에는 기타 소득 중에는 필요경비 80%, 60%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것을 소득 금액으로 넣어야 돼요. 자, 다음에 47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 김항공 씨의 22년 소득 내역입니다. 이를 토대로 김항공 씨의 종합소득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자, 과세 대상 소득 금액, 종합소득 금액을 구하라는 거죠. 논밭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총 수익 금액, 논밭에서 작물 생산은 비과세. 다음에 고가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은 소득, 고가 주택이면은 과세입니다. 그래서 임대 사업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면은
천만 원, 여기서 천만 원이 사업소득 금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복권 및 복권 기본법에 따라 복권 당첨금, 복권은 종합소득을 하지 않아요. 종합과세를 하지 않죠. 무조건 분리과세하죠. 무조건 분리과세. 그 다음에 일시적인 문해창작의 대가, 기타 소득이네요. 1,500만 원.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죠. 그러면 일시적 문해창작 대가도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1,500만 원에 60%를 빼고 40%를 종합소득 과세 대상 금액으로 봐야 돼요. 1,500만 원 곱하기 40%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600만 원 나오네요. 여기서 600만 원. 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기타 소득에서 기타 소득 금액이 600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고가주택 임대에서 사업소득 금액이 1,000만 원. 두 개를 더하면 1,600만 원이 종합소득 과세 대상 소득 금액, 즉 종합소득 금액입니다. 종합소득 금액.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논밭 작물 생산 좀 헷갈리는데요. 아, 예. 그러니까 농업 비과세 사업소득으로 보는 건가 아니면 사업으로 보질 않는 건가 그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농업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작물 생산을 하면 그건 법인이기 때문에 소득세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법인세로 과세를 해요. 그러니까 논밭으로 실제로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농업법인을 설립해서 농사짓는 사업가들은 법인세 과세를 하니까 소득세하고 관계가 없는 거고요. 나머지 지금 자기 논이 지금 여기 어디에 있다 해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은 다 사업소득이 아닌 거예요. 그럼 그건 뭔가요? 비과세. 예, 그냥 세금이 없어요. 예. 세금이 없이 예, 우리가 쌀 같은 거 이렇게 벼 심어 가지고 얻은 거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 비과세라고 그러죠, 비과세. 근데 농산물은 면세잖아요. 농산물을 그건 팔았을 때, 팔면 이거 부가가치 세법상 그거는 이제 팔 때는 면세. 예. 그냥 생산해서 생산물의 수입이라면 팔았을 때 들어오는 게 아닐까요? 아니죠, 이제 그 팔았으면 이제 사업을 그걸 팔면은 팔고 만약에 이게 사업이면은 필요경비를 또 빼야죠. 농사 짓는데 만약에 내가 쌀을 생산하는데 쌀을 10가마를 생산했다. 그러면 뭐 10가마가 뭐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100만 원어치 쌀을 생산했으면 내가 거기 농사 짓는데 씨앗값이 얼마 들어가고 농약값이 얼마 들어가고 이건 필요경비를 또 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업으로 보지 않아요. 논밭에 작물 생산하는 것은 사업으로 비과세 사업소득으로 본다. 이게.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 사업소득이라는 거는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이익이 난다면 이익이 난 거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하는 거죠. 예, 비과세니까. 정부에 자기 수입이 되는 건 세금 내지 않고 예, 세금을 안 냅니다. 개인의 경우는 예, 개인의 경우. 근데 농업 농밭에 뭘 짓든 상관없는 거예요? 응? 수작물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농밭에 뭘 짓든 뭘 농사를 짓든 상관없는 거예요. 법인 없이 파프리카 예, 뭐 상관없습니다. 거기다 배추 심든 뭘 심든 그걸 그거를 거기다 뭐 심었는지를 과세관청에서 다 확인이 불가능해요. 자기 논밭에다가 무를 심었는지 배추를 심었는지 그것까지 확인은 안 돼요. 그 작물을 생산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해서 하면 그건 사업자예요. 예, 사업자 등록을 해서 하면. 근데 우리가
논에 농사 짓고 할 때 사업자 등록해서 하는 사람은 그건 이제 법인을 설립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개인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 사업자 등록 안 해도 되니까. 그 시험에 논밭 뭐 작물생産나오면 빼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시험에서는 우리가 논밭에 뭐 곡물을 생산했다, 작물을 생산했다, 그러면 다 비과세 사업소득이다. 이렇게 예, 다 빼버리면 됩니다. 자, 49번을 또 볼까요?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자 김한공 씨의 22년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시오. 자, 산출세액을 계산하려면 과세표준까지 나와야 돼요. 과세표준을 뽑아가지고 세율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가나다라가 있는데 소득인가 봐요. 가번 복식부기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 금액, 네, 과세표준이죠. 사업소득 금액, 근로소득 금액, 네, 2개 더해야 되고,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에 따른 이자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는 빼고. 그 다음에 라번 종합소득 공제와 그 밖의 소득 공제 합계액.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김한공 씨의 사업소득 금액 3천만 원하고 근로소득 금액 5천만 원을 더하면입니다. 그러면 종합소득 금액이 돼요. 8천만 원에서 이 사람의 소득 공제를 전부 계산했더니 2,400이 돼요. 그러면 8천만 원에서 2,400을 빼볼까요? 8천에서 2천을 빼면 6천에다가 400을 더 빼니까 5,600이죠. 5,600이 종합소득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니 종합소득 금액이 아니라 이거 공제 뺐으니까 이게 과세 표준이죠. 예, 이게 과세 표준입니다. 소득 공제 뺐으니까. 자, 5,600을 과표로 해서 세율을 여기다 주었습니다. 5,600만 원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여기 단번에 계산하도록 누진 공제액이라는 걸 줬으니까 5,600이면 여기에 해당이 돼요. 8,800 이하에. 그래서 24% 세율을 곱한 다음에 요 522만 원을 빼면 그게 산출세액이 됩니다. 요런 세율표를 주면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5,600만 원은 이 구간 8,800 이하에 해당이 되니까 거기다 24% 거기서 빼기 522만 원 한번 해볼까요? 5,600만 원에 곱하기 24% 하니까 1,344만 원 빼기 522만 원 522만 원. 얼마 나와요? 답이 있나요? 1번이요. 1,344만 원을 써야지. 522만. 네. 1번이죠. 그래서 이러한 세율표로 이제 시험의 문제를 때는 이렇게 내거나 아까처럼 최하 그냥 1,200만 원 이하 여기 과세 표준이 이렇게 나오게 시험 문제를 내거나 과세 표준이 중간거로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단번에 계산할 수 있도록 세율표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다음에 51번을 보겠습니다. 네, 이제 문제 얼마 안 남았네요.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인 것은 법인의 손금, 개인사업의 필요경비인 것. 이거는 회사의 필요경비로 가는 것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해당되지 않죠. 취득세 과세 대상 재산을 구입했다. 토지나 건물 같은 거 사는 거 신용카드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로 지출했다. 보험료 지출하는 거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성형수술을 했어요.
네, 이건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는 해당이 되겠네요. 의료비에는 포함을 안 하지만 예, 미용을 위해서 성형수술을 한 부분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으로는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4번. 다음에 53번 볼까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에 근무하는 김한공 씨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인 금액은 얼마일까요? 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차소연님, 아까 제가 물어봤나요? 네. 예,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차소연님, 아파트 관리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어요. 포함해야 될까요? 아, 예, 아니죠. 아파트 관리비도 포함이 안 됩니다. 자, 천은미님, 그 밑에 있는 거, 요 영어 학원비 신용카드 사용 금액으로 포함시킬까요? 네, 학원비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해당이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 해당되고, 그 다음에 천은미님, 그 밑에 있는 거 맹장 수술을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어요. 포함돼야 될까요? 포함해야죠. 네. 또 계속해서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포함해야 될까요? 네, 이건 빼야 됩니다. 그 다음에 KTX 승차권을 구입했습니다. 포함이요? 네. 보니까 600만 원이 보기에 없어요. 네. 네, 600만 원 보기에 없으니까 이 KTX 승차권 구입비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된다. 네. 1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 대상인지 아닌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 몰라도 이렇게 보기에서 맞춰보면 답을 찾아요. 다음 55번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 네, 신용카드 사용금액 해당되는 걸 또 물어봅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등에 기부하는 정치자금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 이거 안 되죠. 네. 우리가 기부금을 신용카드 사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다음에 소득세법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은 세액공제에만 적용해주고요. 신용카드까지 이중으로 적용은 안 해줘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정치자금도 그래요. 정치자금 기부금도 기부금 세액공제에는 해당이 되는데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이중으로는 적용 안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번에 월세도 마찬가지로 월세 세액공제로 적용해주고 신용카드 사용금액까지는 적용을 안 해준다. 그 다음에 리스료 신용카드 사용금액. 네, 리스료는 원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리스료는 원래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4번 학원 수강료. 학원 수강료 신용카드 사용금액. 네, 이거 해당되죠. 답은 4번입니다.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좀 우리가 하나 좀 여러분에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월세액을 신용카드로 지불했을 때 월세액 세액공제만 적용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적용시키지 않는다 그랬고요. 또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신용카드로 만약에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예, 기부했으면 정치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그 본인이 했으면, 본인이 했다면 본인의 기부금 세액공제는 적용해 주는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학원비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초중고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에 적용이 안 됩니다만은 유치원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유치원. 예. 그러니까 미취학. 예. 미취학.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원 수강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어요. 그러면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교육비 세액공제 양쪽으로 다 적용해 줍니다. 그 경우는.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요 1번, 2번의 경우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월세를 신용카드로 지불했다든가 정치자금을 신용카드로 지불했을 때는 세액공제만 적용해주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는 입력을 해서는 안 되는데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수강료를 신용카드로 지출했을 때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도 입력할 수 있고 교육비 세액공제에도 입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적용되는 게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그리고 교복구입비, 중고생의 교복교육비, 그 다음에 의료비 이게 세 가지입니다. 네. 자, 그런 문제가 가끔 나오기 때문에 꽤 중요한 정보인데 이게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게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두 번째,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세 번째, 중고생의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으로도 입력하시고 또 학원비하고 교복구입비는 교육비에 입력하죠. 교육비에도 입력하고 또 의료비에도 입력하고 의료비 세액공제. 네. 네. 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 등으로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그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보면은 신용카드 탭에 체크카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체크카드. 그러니까 여기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체크카드 사용금액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연말정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원천징수 의무자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한다. 맞죠? 2번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에 의해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되므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게 틀렸네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안 합니다. 원천징수로서 종결됩니다. 3번은요.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과세 대상 기타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하죠. 맞고요. 4번.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의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세액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네. 납부할 세액에서 뺀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자, 59번 문제가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에 근무하는 거주자 김한공 씨의 22년도 연말정산 관련 자료입니다. 연말정산에 의한 소득세 환급세액이 얼마요? 환급세액이 있다는 것은 산출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많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로소득 금액이 3,600이고요. 종합소득 공제를 해보니까 2,400만 원의 소득 공제가 나오면 이 사람의 과세 표준은 1,200만 원입니다. 자, 1,200만 원의 과세 표준인 경우에 세율은 1,200만 원 이하니까 6% 세율을 적용하겠죠. 그래서 산출세액을 구하면 곱하기 6%가 산출세액입니다. 얼마나 원인가요? 72만 원 나오네요. 이게 산출세액이죠. 자, 라번의 데이터를 보면은 김한공 씨 세액공제를 해보니까 52만 원으로 계산이 됐다. 그러면 세액공제 52만 원을 뺍니다. 그러면 20만 원은 산출세액입니다. 이게 산출세액. 산출세액이 20만 원이다. 마번에 20년에 왜 20년이지? 2020년에 근로소득 원천입니다. 이걸 22년으로 고쳐야 되죠. 2022년에 근로소득 원천 징수한 것이 50만 원이다. 산출세액이 20만 원인데 우리가 매월 급여를 받으면서 원천 징수한 걸 다 더하니까 50만 원이래요. 그러면 환급을 얼마 받아요? 30만 원 받아야죠. 환급세액 30만 원이다. 기납부세액 50만 원을 빼면 되죠.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소득세 이론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정도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TAT 2급을 6월 달에 보신다 그러면 소득세 문제가 4문제가 나옵니다. 이론에서 4문제. 부가가치세 3문제. 재무회계 8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이론만을 준비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실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할 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입력을 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분계 연습과 실무 수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계 연습을 또 계속 하면은요, 꼭 이론 같아요. 분계 연습이.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분계 연습이 이론 수업 같이 힘들어요. 그래서 분계 연습은 하루에 1시간. 네. 하루에 1시간만 분계 연습. 분계가 100 몇 개가 있더라고요, 이 책에. 네. 이 분계 연습은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전표 입력의 능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399페이지부터 말이죠. 엄청 많아요. 416페이지까지. 그래서 분계 연습은 하루에 1시간씩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나머지 3시간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바로 실무 수행으로 넘어갈 계획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최신 기출 문제로 넘어가네. 기출 문제와 모의고사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2장으로. 나머지 유형별 연습 문제 400 몇 페이지에 있는 이것도 이게 지금 실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이 정리를 해놓은 표기 때문에 이걸 또 보면은 전부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참고하시는 걸로 하고 분계 연습만 같이 하고요. 부가가치세 소득세 추가로 한 것은 앞에 이론 공부한 걸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분계 연습 1시간, 나머지 시간은 기출 문제와 모의고사 문제 풀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자, 여러분.